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원혁명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원 전문가가 침묵했던 이유.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쿠스 슐레겔입니다. UN 국제자원안보위원회 부국장이죠. 유럽연합 천연자원국 차관보로 일하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어요. 세계 자원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 그런데 중국이 희귀금속 수출을 제한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마르쿠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회의실에서 국장이 말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유럽 전체가 중국 희귀금속에 목매는 상황이었어요. 대체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죠. 한국?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제 귀에는 웃음거리였습니다. 3년 전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서 쓴맛을 봤으니까요. 기술력을 과장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말만 번지르르 하죠. 지금 선택권이 없어. 가서 확인해. 지시는 단호했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시간 낭비지.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자원기술개요예요. 읽을 필요 없어. 어차피 과장되어 있을 테니까. 저는 태블릿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기술은 독일이 최고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 서구의 기술을 배워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죠. 이런 확신으로 눈을 감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첫 방문지는 제천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드론으로 광물 탐사라. 믿기지 않았죠. 우리는 위성으로도 정확한 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드론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비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험한 지형에서 무슨 탐사가 가능하다는 거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탐사팀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슐레겔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눈앞에서 드론 3대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드론이었어요. 저기, 박사님. 그냥 일반 드론 아닌가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렇죠. 이 드론들은 특수 자성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표면 10m 아래까지 확인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독일에서는 지상 센서로도 그런 정밀도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박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실시간으로 지하 데이터가 3D 매핑되고 있었어요. 색깔별로 광물 종류가 구분되었고 농도까지 표시되었습니다. 이건 네, 실시간 3D 지하 매핑이죠. 위성 탐사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꼭 쥐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유럽의 탐사 시스템은 2주가 걸리는 작업을 이들은 실시간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김 박사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드론 한 대당 256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지하 구조를 재구성하죠. 우리는 이미 전국 80% 지역의 지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식 위성 탐사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지만 정밀도에서는 비교가 안 됐어요. 더구나 산악지형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죠. 슐레겔 부국장님, 이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처음엔 무모한 도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김 박사의 말을 들으며 내심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무시하려 했던 나라에서 기술적 격차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실제 광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보여드리죠. 김 박사는 드론이 찍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더니 바로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정확히 예측한 깊이에서 희토류 광물이 나왔어요. 믿기지 않는군요. 제 입에서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대전에 위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반도 전체가 3D로 표현되어 있었고 지하 자원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언제 만든 건가요? 박정훈 원장이 대답했어요. 실시간 업데이트됩니다. 어제 제천에서 수집한 데이터도 이미 반영되어 있죠. 저는 놀라서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어제 방문한 지역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지도를 직접 만든다고요? 독일에서는 민간 위성 데이터와 외주 업체를 통해 조합하는데. 네, 우리는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매장량 예측, 추출 전략까지 한 기관에서 완결합니다. 이건 혁명적이었어요. 유럽은 여러 기관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스템이라 정보 공유가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죠. 이 지도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박 원장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95% 이상입니다. 실제 시추 결과와 일치율을 꾸준히 검증하고 있죠. 제 옆에 있던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거 아닌가요? 맞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유럽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정확한 자원 매핑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의 최신 기술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0년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개발했습니다. 10년의 집념. 이런 장기적 안목이 독일에서도 가능했을까요?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슐레겔 부국장님, 이것은 지도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원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합니다. 환하게 빛나는 3D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겠군. 독일로 돌아가 이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 누가 믿을까요? 하지만 직접 보고 있는 지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박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 광산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을 보여드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심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편견은 사라지고 호기심이 일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자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럽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CHAPTER4 미련 없이 버렸던 광산, 다시 살아나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험준한 산맥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자원 빈국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산에서 광물을 채굴한다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여기가 상동 텅스텐 광산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규모였지만 90년대에 폐광되었죠. 이성민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광산으로 들어갔어요. 예상과 달리 최첨단 장비들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공장 같았어요. 폐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재가동했어요. 새로운 추출 기술로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성민 박사가 컨트롤룸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화면에는 광석 처리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70% 순도의 텅스텐을 뽑아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70%요? 그건 거의 최종 제품 수준인데. 맞습니다. 유럽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텅스텐보다 높은 순도죠.
믿기지 않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성민 박사는 기꺼이 선별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특수 레이저로 광석을 분석하고 AI 시스템이 순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5년입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시료를 직접 손에 들어봤습니다. 무게감이 달랐어요. 순도 높은 텅스텐이 맞았습니다. 유럽이 중국에 의존하던 바로 그 광물이 이곳 한국에 버려진 광산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여긴 살아있는 공장이다.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이성민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광산의 수명은 기술로 결정됩니다. 버려진 광산이 아니라 아직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유럽도 수많은 폐광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곳을 경제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포기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100톤입니다. 내년에는 200톤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100톤. 이는 유럽 월간 수요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이었어요. 한 국가가, 그것도 자원 빈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니. 이 기술을 다른 광산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국 15개 폐광에 적용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도 배워야 할 철학이었어요. 다음 날, 인천의 배터리 재활용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치 첨단 연구소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최지원 박사가 설명했어요. 사용된 배터리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배터리 재활용이요? 이유도 하고 있는데. 최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활용과 금속 추출은 다릅니다. 이유는 대부분 배터리를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죠.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기술적 한계로 대부분이 소각되고 있었죠. 우리 기술로는 배터리에서 코발트 99.8%, 니켈 99.9%, 리튬 99.5%를 회수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제 말에 최 박사는 웃기만 했어요. 곧 생산 라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배터리를 분해하고 화학적 처리를 통해 금속을 분리해내고 있었어요. 이 공정은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네, 10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처음 3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안전모와 보호 안경을 쓰고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놀라움이 계속됐어요. 특히 최종 단계에서 추출된 코발트 분말을 볼 때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거 하나에 코발트 수입 1개월 분량이 나옵니다. 최 박사가 전기차 배터리 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코발트 부족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폐배터리에서 그것을 추출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이후의 재활용 정책과 기술을 떠올리니 부끄러웠습니다. 슐레겔 부국장님, 자원은 땅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 속에도 있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은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모든 것이 자원의 원천이 될 수 있었죠. 이 기술로 한국은 얼마나 자급자족이 가능한가요? 현재 코발트 25%, 니켈 20%, 리튬 15% 정도를 재활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각각 60%, 50%, 40%까지 높일 계획이고요. 그 수치는 충격적이었어요. 이후의 목표치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원 전쟁에서 한 발 앞서 있었어요. 최 박사님,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원 강국이죠. 제 말에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서울 근교의 전자폐기물 처리센터. 이곳은 제 눈을 완전히 뜨게 했습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로 각종 전자제품이 운반되고 있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금, 은, 팔라듐 등을 추출합니다. 박태준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공정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기계들이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회로 기판을 분류한 후 화학적 처리를 통해 귀금속을 추출했습니다. 연간 금 추출량이 얼마나 되나요? 약 3톤입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3톤은 작은 금광의 연간 생산량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모든 수입 없이 자체 조달이 가능한 유일한 금속이 바로 금입니다. 박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금이 담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순도 99.99%의 금괴였어요. 제 옆에 있던 비서가 속삭였습니다. 유럽도 이 기술을 도입하려 했지만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수년간 전자폐기물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했지만 비용 문제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경제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떻게 비용 문제를 해결했나요? 스케일과 효율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모든 전자폐기물을 이곳으로 모읍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죠. 중앙집 중식 시스템. 이유는 각 국가별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국가 단위의 통합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활용 자원 독립 전략입니다. 박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회의실로 이동하자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금 회수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연간 목표의 80%를 달성했거든요. 그 말과 함께 화면에 축하 메시지가 뜨자 전 직원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자원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슐레겔 부국장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는 백금과 루테늄도 추출할 예정이에요. 한국의 잠재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제 이후의 전략도 완전히 재검토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주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에너지 저장 기술 연구의 메카로 알려져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유리벽 너머로 거대한 배터리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나듐 흐름 배터리입니다. 바나듐이요? 그건 주로 철강 첨가제 아닌가요? 김 교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바나듐의 과거입니다. 미래는 에너지 저장에 있어요. 그는 바나듐 흐름 배터리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수명이 20년 이상이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듐은 희소한 금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속에 세계 최고 품질의 바나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바나듐이 매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확인된 매장량이 있습니까?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의 매장량 데이터였습니다. 놀랍게도 순도 3.8%의 바나듐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한 건가요? 첫날 보셨던 드론 탐사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2년 전 바나듐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집중 탐사했어요. 드론 시스템이 다시 언급되자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탐사부터 채굴,
활용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샘플이 있나요? 김 교수는 금고에서 바나듐 샘플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암석 속에서 푸른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독일도 못 따라잡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나듐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리튬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리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죠. 하지만 바나듐은 다릅니다. 김 교수가 옆방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바나듐 배터리를 장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성능은 놀라웠죠. 이 작은 시스템으로 이 건물 전체의 전력을 8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효율성, 안정성, 수명 모두 리튬 배터리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유럽은 리튬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세계가 리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바나듐을 준비했어요. 리튬이 자동차용이라면 바나듐은 산업용입니다. 두 시장은 공존하겠죠. 김 교수는 바나듐 흐름 배터리의 시제품을 작동시켰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LED 패널이 밝게 빛났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확인됐죠. 순간 방전이나 과열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바나듐의 화학적 안정성 덕분이죠. 저는 감탄했어요. 유럽의 리튬 수급 리스크보다 바나듐 전략 전환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급하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상용화가 가능한가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10메가와트급 바나듐 저장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2년 내에 100메가와트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한국은 이미 이론을 넘어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반면 유럽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김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럽은 바나듐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선점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저는 바나듐 샘플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푸른빛을 내는 이 작은 광물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엔으로 돌아가면 바나듐 전략을 즉시 검토해야겠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든 따라가든 선택은 자유지만 무시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나듐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유엔 국제자원안보위원회 회의실에는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핵심 공급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을 가장 비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마르쿠스, 당신이 그동안 한국 기술에 대해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보고 느낀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드론 탐사 시스템, 폐광 재생 기술,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바나듐 흐름 배터리까지.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보고가 정확하다면 우리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겠군요. 회의가 끝난 후 국장은 즉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국장 옆에 섰어요. 유엔 국제자원안보위원회는 한국을 희귀금속 공급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국장의 발표에 언론은 들썩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슐레겔 부국장님, 얼마 전까지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되었다고 비판했는데 무엇이 바뀐 건가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제 과거 발언들이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건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기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바나듐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회견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김도현 박사와 다른 과학자들의 얼굴에 담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저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김도현 박사가 미소 지으며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 서서 제네바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한다면 한국과 함께였을 것이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유럽의 오만이 우리를 멈추게 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 자원 시장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를 무시했던 유엔 자원국장이 결국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게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한국의 자원 기술은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우리 발 아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술력, 여러분은 언제 처음 자랑스러우셨나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